이 재수 없는 년! 이 서방 잡아먹은 재수 없는 년! 니년 때문에 집안 꼴이 이 지경인 게야. 당장 꺼져라, 당장! 7년을 살았던 시댁에서 보따리 하나 없이 쫓겨난 여인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월악산 폭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온몸이 피와 그을음으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는 의문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도 잠시뿐. 탐욕에 눈이 먼 누군가의 서슬퍼런 칼날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음모 속에서 여인은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무도 기댈 곳 없는 이 깊은 산 중에서 5살 아이와 쫓겨난 여인은 어떻게 이 권력에 맞설까요? 오늘도 별빛 극장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 옛날 조선 철종 7년의 일이옵니다. 충청도 제천 땅에 홍다은이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나이 34, 눈매는 서리빨처럼 단단하되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눌러담은 한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강씨 집안에 시집 온 지 7년 만에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였습니다. 남편 강진호가 어느 가을 저녁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밥상을 받고 웃음을 보이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저승길로 떠나버린 것이지요. 의원은 심화가 극에 달한 것이라 하였으나 시어머니 강마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년이 들어오고부터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됐느니라. 강마님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다은을 가리키며 울부짖었습니다. 제사상에 놓인 밥그릇이 와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마당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 안악들이 담 너머로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애군을 몰고 온 며느리라는 말이 삽시간에 마을을 돌았습니다. 다은은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말을 뱉을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친정 오라비는 찾아와 다은의 손을 잡는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어쩌겠느냐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는 오라비의 등을 바라보며 다은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이 기댈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짐이라고는 보따리 하나 없었습니다. 강마님은 방문을 열어주지도 않은 채 안채 깊숙한 곳에서 소리만 질렀습니다. 썩 나가거라. 다은은 대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7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엔 한이 너무 깊었습니다. 밤길은 어두웠습니다. 월악산 자락으로 접어드는 산길에 들어서자 사방이 먹물을 들이부은 듯 캄캄해졌습니다. 발끝이 돌부리에 채이고 치마 자락이 가시덤불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하늘이 무너지듯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빗소리가 산을 삼킬 듯 요란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소나무 꼭대기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다은은 바위 아래로 몸을 피하다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굶주림이 밀려왔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순간 빗소리 사이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번개가 다시 한번 번쩍이며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빛 속에 바위 곁에 쓰러진 작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은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빗물을 뒤집어 쓴 채 의식을 잃은 그 형체는
너무도 작아 한 손으로 안아 올릴 수 있을 만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발 곳곳에는 검붉은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다은은 한동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등을 두드리고 바람이 치마를 휘감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몸으로 산중에서 아이를 거두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창백한 얼굴에 빗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는 순간 다은의 발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아이는 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여린 팔뚝과 목덜미에는 불에 댄 듯한 그을음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은 무언가를 꽉 쥐다가 긁힌 듯 상처투성이었고 발바닥에는 피가 엉겨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맨발로 산길을 달려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사이로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불, 아버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은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린 것이 무슨 불을 보았기에, 무슨 아버지를 찾기에 이 깊은 산중에서 혼자 쓰러져 있단 말입니까? 다은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 온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빗속에 두었다가는 날이 밝기도 전에 숨이 넘어갈 것이 뻔하였습니다. 다은은 이를 악물고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빗속을 헤치며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자락 아래 외딴 움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나무꾼이 쓰다가 버린 듯 지붕은 군데군데 이형이 빠져 있었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다은은 아이를 눕히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몸이 오들오들 떨렸으나 그것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끙끙 앓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다은은 움막 주변을 살피다가 다행히 처마 아래 마른 칡덩굴 몇 가닥을 발견하였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모아 불씨를 살리고 빗물을 받아 칡을 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해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은이 2번째 약초를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불쑥 내밀어지더니 다은의 손목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작은 입이 열렸습니다. 그건 안 돼요. 독이 올라요. 다은은 손에 쥔 풀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두운 움막 안에서 잘못 짚은 것이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갔더라면 큰일이 날 뻔하였습니다. 아이는 이번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움막 한편에 자라난 풀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는 잎사귀요. 뒷면이 하얀 것이요. 그걸 넣어야 해요. 다은은 넋을 잃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식도 온전치 않은 채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몸으로 이 어린 것이 약초를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지시대로 약을 고쳐다리자 이내 열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희뿌연 산안개가 움막 틈새로 스며들 무렵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다은과 눈이 마주치자 아이는 잠시 멀뚱히 바라보다가 수줍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밤새 그토록 앓던 아이의 얼굴에 처음으로 번진 미소였습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소리예요. 소리라는 이름을 들은 다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서 이 어린 것이 혼자 어디서 왔는지 부모는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으나 아이의 눈빛이 어딘가 먼 곳을 향하는 것을 보고 차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다은은 일단 이 아이의 몸부터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솔은 놀랍도록 빠르게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스스로 일어나 움막 밖을 기웃거렸습니다. 다은이 뒤따라 나가보니 솔은 이미 풀숲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걸음은 느렸으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또렷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마님, 이건 삽주뿌리예요. 냄새 맡아보세요. 솔이 뽑아 올린 뿌리를 다은의 코앞에 내밀었습니다. 코끝에 알싸하고 쓴 향이 번졌습니다. 위를 다스리는 데 쓰여요. 뿌리 모양이 울퉁불퉁할수록 효험이 좋아요. 다은은 눈을 크게 뜨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살배기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산행을 함께하는 날이 쌓일수록 솔의 재주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솔은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코로 약초를 알아챘습니다. 바람결에 실려 오는 향만으로도 저 능선 어디에 무슨 풀이 자라는지를 짚어냈습니다. 독버섯 앞에서는 단호하게 발을 멈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 모양이 저렇게 반들반들한 건 먹으면 안 돼요. 땅속 균이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솔이 다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마님, 기침이 오래됐지요? 가슴 안쪽이 늘 답답하시지요? 다은은 움찔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른 기침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참이었습니다. 솔은 산비탈을 올라가더니 잎이 긴 풀 몇 가닥을 정성스레 뽑아왔습니다. 이걸 다려드세요. 사흘이면 나아요. 정말로 사흘이 지나자 기침이 씻은 듯 가라앉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산자락 장터에 약초를 내다 팔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상인들은 어린아이가 들고 온 약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꼬마야, 이게 진짜 황기 맞느냐? 한 상인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습니다. 솔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약초를 펼쳐 보이며 또박또박 설명하였습니다. 뿌리의 결, 껍질의 빛깔, 잘랐을 때 나오는 즙의 농도까지 낱낱이 설명하는 아이 앞에서 상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경꾼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어른들의 모습이 장터 한편에서 펼쳐졌습니다. 신동이 났다는 소문은 장터를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읍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머지않아 제천 관아의 높은 담장 안까지 흘러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관아 소문이 퍼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이 움막 앞에서 약초를 손질하고 있는데 관복 차림의 사내둘이 산자락길을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군수 나으리의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소. 거스르면 아니 되오. 다은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솔은 다은의 치마 뒤로 살며시 몸을 숨겼습니다. 제천 군수 조명하는 나이 55에 눈빛만큼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 대청에 높이 앉아 소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와 같았습니다. 다은은 솔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대청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하였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만이 느릿느릿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내가 약초를 안다 하였느냐? 조명안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솔은 고개를 들어 군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은 속으로 조마조마하였으나 솔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 나으리. 짧고 또렷한 대답이었습니다.
조명 안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시험은 곧바로 시작되었습니다. 관아 약방에서 가져온 약재 10가지를 늘어놓고 이름과 쓰임새를 맞춰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은 하나씩 집어들고 냄새를 맡고 살펴보더니 막힘없이 답하였습니다. 10가지를 모두 마치자 관아 안에 있던 의원과 아전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조명안이 자리에서 일어나 솔을 안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첩이 오래 앓고 있다. 한번 보거라. 다은은 따라가려 하였으나 관복 차림의 사내가 앞을 막았습니다. 솔 혼자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솔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얼굴빛이 아까보다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조명안이 뒤따라 나오며 물었습니다. 어떠하더냐? 솔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오래 먹인 독이 쌓인 것이옵니다. 단번에 생긴 병이 아니에요. 순간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아전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습니다. 조명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귀가 길은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은은 등 뒤에서 시선이 따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산자락으로 접어드는 갈림길에서 뒤를 돌아보니 관복 차림의 사내가 저만치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집요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터 어귀에서 윤설인이 나타났습니다. 군수 집안의 서녀로 눈빛이 총명하고 입이 무거운 여인이었습니다. 설이는 다은의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나으리께서 그 아이를 그냥 두실 분이 아니에요. 다은은 솔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월악산 위로 달이 떠올랐으나 그 빛이 어쩐지 서늘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설인의 경고가 있은 다음 날부터 다은은 부쩍 주변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도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도 어딘가에서 낯선 눈길이 따라붙는 것 같은 느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솔은 여전히 해맑게 풀숲을 헤집고 다녔으나 다은의 가슴 속에는 먹구름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움막 앞에 낯선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수염이 허옇게 샌 노인이었으나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향약 책임자를 지냈다는 송만석이었습니다. 노인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혹시 강솔이 아니오? 다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솔이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이 이 산자락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송만석은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강희현이라는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왔을 때 솔이 움막 구석에서 가만히 귀를 세웠습니다. 강희현은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의관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솜씨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약재의 진위를 가리는 눈이 탁월하여 많은 이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강희현이 제천으로 내려온 것은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고장에서 약재 밀거래가 성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밀거래의 뒤에 조명안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나 강희현이 증거를 모아 고발하려던 바로 그 순간 상황은 뒤집어졌습니다.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이 씌워진 것이었습니다. 날조된 문서와 매수된 증인들 앞에서 강희현은 속절없이 제천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사형이 결정되었으나 무슨 까닭인지 집행은 미루어진 채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송만석은 말하였습니다. 이야기가 거기에 이르렀을 때 솔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불이 났어요. 밤에요. 다은과 송만석이 동시에 소를 바라보았습니다. 솔의 눈이 먼 곳을 향하였습니다. 할멈이 저를 업고 뛰었어요. 불이 엄청 뜨거웠어요. 뒷문 가까이 오니까 할멈이 저를 내려놓고 밀었어요. 어서 뛰어라고요. 저는 뛰었는데 할멈은 안 나왔어요. 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보니까 집이 다 타고 있었어요. 할멈을 불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움막 안이 한동안 말없이 고요하였습니다. 장작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습니다. 솔은 자신의 그을음 자국이 남은 팔뚝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얼마나 무거운 것을 담고 살아왔는지 다은은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송만석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희연의 집에 불이 난 것은 강희연이 옥에 갇힌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아이마저 없애려 한 것이라는 의심이 짙었으나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솔은 그 불길 속에서 혼자 살아남아 월악산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습니다. 다은은 솔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다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힌 아버지, 불길 속에서 혼자 살아남은 아이, 목숨을 바쳐 소를 밀어낸 할멈,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뒤에 도사리고 있는 조명안. 다은은 조용히 이를 악물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로 이 산에 올랐으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닷새가 지나도록 관아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그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였습니다. 폭풍 앞에 고요함이란 언제나 더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솔과 함께 장터에 다녀오던 어느 오후, 관아 아전 둘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군수 나으리께서 부르시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대청에 앉은 조명안의 얼굴에는 지난번의 날카로움 대신 기름진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다은이라 하였소? 고생이 많구려. 그 아이를 관아에서 거두겠소.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키워줄 터이니 아이를 두고 가시오. 다은은 조명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소 뒤에 숨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아이는 제가 돌보겠습니다. 다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명 안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아이를 넘기지 않으면 그대도 편치 않을 것이오. 말은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 담긴 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다은은 솔의 손을 꼭 쥐고 고개를 숙인 채 관아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전들이 들이닥쳐 다은의 약초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밀매한 약재를 유통하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날조된 죄목이었습니다. 군중이 모여들어 수군거렸습니다. 다은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아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솔이 다은의 치마를 붙들고 오열하였습니다. 마님. 다은은 포승에 묶인 채 끌려가면서도 솔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다, 울지 말거라. 그것이 다은이 남길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관아 옥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집 한 단이 깔린 바닥에 앉아 다은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보다 솔이 걱정되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아이가 무서워 떨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밤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옥문 틈새로 윤설인이 나타났습니다. 설인은 재빨리 주변을 살핀 뒤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이는 송만석 어르신 댁에 있어요.
안전합니다. 다은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서리는 또 하나의 말을 보탰습니다. 감사가 이 고을에 부임해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군수 나으리께서 몹시 초조해하고 계세요. 한편 송만석의 집에 맡겨진 솔은 생각보다 침착하였습니다. 울음을 그친 아이는 조용히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튿날 아침 장터 한복판으로 나가 약초를 펼쳐놓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약을 설명하고 병을 짚어주고 처방을 일러주었습니다. 군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솔은 일부러 실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관아가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온 고을 사람들의 눈을 자신에게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5살 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단단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솔은 송만석의 무릎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아버지는 살아계시지요? 송만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솔은 작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게 계신 거요. 송만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곧 눈물을 닦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감사가 부임한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제천 고을을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술렁였고 관아 안은 뒤숭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흔들린 것은 조명안이었습니다. 밀거래 장부, 독약 처방 기록, 날조된 문서들이 감사의 눈에 띄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조명안은 밤새 촛불을 켜놓고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은에 대한 신문은 그 이튿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조명안이 직접 신문 자리에 나왔습니다. 약재 밀매를 자백하면 풀어주겠소 간단한 일이오.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눈빛은 싸늘하였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들어 조명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은 밀매를 한 적이 없사옵니다. 조명안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관아에 순순히 넘기면 죄를 묻지 않겠소. 다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자백도 솔도 내줄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은은 복도 끝에서 낯익은 눈빛을 발견하였습니다. 강희현이었습니다. 같은 관아 옥에 갇혀 있었으나 서로 다른 방이라 얼굴을 마주한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강희현은 수척하였으나 눈빛만큼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살아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눈빛 속에 솔에 대한 걱정과 믿음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한편 송만석은 밤을 새워 상소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희현이 고발하려 했던 밀거래의 정황, 누명의 경위, 방화의 의심을 차곡차곡 글로 옮겼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이 침침하였으나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감사에게 닿기만 한다면 실마리가 풀릴 터였습니다. 솔은 송만석의 집에서 낮에는 조용히 지내다가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할멈이 사라지는 꿈이었습니다. 솔은 비명을 지르다 깨어나 한동안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솔이 송만석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르신, 아버지가 모아둔 증거가 있어요. 송만석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솔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불이 나던 날 밤 아버지가 무언가를 창고 바닥에 숨기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냥 지나쳤으나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이 증거 문서였을 것이었습니다. 창고 바닥이요. 항아리 뒤쪽이요.
아버지가 거기에 무언가를 묻었어요. 솔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송만석은 솔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거라. 그것이 내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느니라. 창밖에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월악산 위로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냄새가 온 고을에 짙게 깔렸습니다. 감사의 부임은 내일 모레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조명하는 초조하였고 다은은 오간에 갇혀 있었으며 강희현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은 조용히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을은 그렇게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감사 박종화가 제천에 당도한 것은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관아 앞 돌길을 울리고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것을 보려고 백성들이 길 양편에 늘어섰습니다. 조명하는 대문 앞에 나와 허리를 굽혀 맞이하였으나 그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의 눈이 예리하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일행이 관아 안채에 짐을 풀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화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였습니다. 시종들이 부축하여 방으로 옮겼으나 식은 땀이 쏟아지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관아 의원이 달려왔으나 고개를 갸웃거릴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원도 세 번째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명하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으나 그 눈빛 깊은 곳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송만석의 귀에도 닿았고 곧 솔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솔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송만석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야 해요. 송만석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위험하다. 군수 나으리 눈에 띄었다가는 어찌 될지 모른다. 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 어른이 지금 이대로 계시면 내일을 넘기기 어려워요. 제가 알아요. 송만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솔의 손을 잡고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조명하는 솔을 보자 눈빛이 굳었으나 감사가 위독한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내칠 수도 없었습니다. 의원들이 모두 고개를 젓는 마당에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솔은 감사가 누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탕약 냄새와 함께 묘하게 씁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솔은 코를 킁킁거리며 감사의 손목을 살피고 눈 아래를 들여다보고 혀의 빛깔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몸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침을 놓아야 해요. 아버지가 늘 하시던 자리예요.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5살 아이가 침 자리를 짚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때 솔이 돌아서며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주세요. 강희현 나으리를 불러주세요. 저 혼자는 부족해요.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조명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시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감사 어른의 목숨이 달린 일이오. 당장 옥에서 데려오시오. 조명안은 이를 악물었으나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강희현이 옥에서 나왔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몸은 야위었으나 걸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반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길 속에서 헤어진 뒤 생사조차 몰랐던 그 시간은 30년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솔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으나 아이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강희현도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부자는 나란히 서서 감사를 살폈습니다.
소리 침자리를 짚으면 강희현이 확인하고 강희현이 약재를 고르면 소리 냄새를 맡아 확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척척 맞아 돌아갔습니다. 해가 중천을 넘길 무렵 감사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눈을 뜨고 물을 찾았습니다. 관아 안에서 안도의 숨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종환은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살핀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시종이 강희현과 솔의 이름을 고하자 감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습니다. 옥에 갇힌 의관이 나를 살렸다 하였소? 내 직접 자초지종을 들어보겠소. 조명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제조사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그로부터 한 식경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조사 명령이 떨어지자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사 박종환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무섭게 신복 아전들을 불러 창고 수색을 명하였습니다. 조명안은 이를 막으려 하였으나 감사의 명을 거스를 수 있는 자는 이 고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 기억한 곳은 정확하였습니다. 창고 안쪽 항아리 뒤편 흙바닥을 파내자 기름 종이에 곱게 쌓인 문서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희현이 옥에 갇히기 전 몰래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약재 밀거래 장부, 독약 처방 기록, 조명안의 수결이 찍힌 거래 문서들이 낱낱이 펼쳐졌습니다. 아전들이 문서를 들고 감사 앞에 늘어놓자 박종화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방화의 흔적도 드러났습니다. 창고 한편에 쌓인 재와 그을음 자국, 그리고 불을 지르는 데 쓰인 기름, 항아리가 발견되었습니다. 강희현의 집에 불을 질렀던 자들이 증거를 감추려다 미처 치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감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조명아는 그제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나섰습니다. 먼저 윤설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군수 집안의 서녀로 평생 숨죽이며 살아온 여인이었으나 그날만큼은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나으리께서 약재 밀거래를 지시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사옵니다. 또한 강희현 의관을 모함하라 명하시는 것도 들었사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군중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송만석이 나섰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정성껏 쓴 상소문을 꺼내 감사에게 바쳤습니다. 강희현이 고발하려 했던 밀거래의 정황, 누명의 경위, 방화의 의심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박종환은 상소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장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소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는 조명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수많은 눈길 앞에서 솔의 목소리는 조용하였으나 또렷하였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옥에 갇혔사옵니다. 소인은 불이 나던 날 밤 할멈의 등에 엎여 도망쳤사옵니다. 할멈은 소인을 살리고 불길 속에서 나오지 못하였사옵니다. 솔의 눈에 눈물이 고였으나 끝까지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불을 지른 것이 누구의 명인지 이 고을 모든 분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라옵니다.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을 깨뜨린 것은 박종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조명안을 포박하라. 포졸들이 앞으로 나서자 조명안은 비로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군중 속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랫동안 눌려 지내던 백성들의 함성이 제천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은이 옥에서 풀려나온 것은 그로부터 한 식경 후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마당으로 나오는 다은을 향해 솔이 달려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다은의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다은은 소를 꼭 끌어안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강희연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햇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조명아는 포승에 묶인 채 감사의 행렬을 따라 제천을 떠났습니다. 죄목은 약재 밀거래, 방화, 무고, 그리고 독살 음모였습니다. 수십 년간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관아 문을 나서는 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눈빛은 차갑고도 담담하였습니다. 오래 참아온 한이 비로소 풀리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강희연은 감사로부터 벼슬을 제수받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씻고 의관으로 다시 한양에 오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희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한양으로 돌아갈 뜻이 없사옵니다. 이 고을 백성들 곁에 머물겠사옵니다. 박종환은 한동안 강희연을 바라보다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저러하다면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강희연이 터를 잡은 곳은 월악산 자락 산촌이었습니다. 아담한 약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문패도 크지 않았고 간판도 소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돈이 없어도 되고 형편이 어려워도 된다는 말이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졌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약방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였습니다. 병든 아이를 업은 어미, 허리를 굽힌 노인, 발을 저는 농부들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다은은 자연스럽게 약방 일을 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약초를 손질하고 탕약을 다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사정을 듣고 약을 나누어 주고 밥을 굶은 이에게는 밥 한 술을 챙겨주었습니다. 강희연은 그런 다은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따금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말이 없어도 통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솔은 약방 마당을 뛰어다니며 제 세상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약초 이름을 외치고 다은의 치마폭에 매달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환해졌습니다. 악몽을 꾸는 날이 줄었고 불을 보아도 몸을 떠는 일이 잦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사람들 곁에서 아이는 천천히 제 속도로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설이는 약방이 자리를 잡은 지 보름 만에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군수 집안의 서녀로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았으나 이제는 제 발로 새 길을 찾아 떠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은은 설인의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소. 부디 가는 길이 꽃길이기를 바라오. 설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자락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송만석은 약방 문 앞 평상에 앉아 볕을 쬐는 것이 낙이 되었습니다. 강희연이 환자를 보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솔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며 눈가에 주름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약방에 정을 붙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쫓겨난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다은을 이제는 아무도 그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은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저녁 노을이 월악산을 붉게 물들이던 때였습니다. 약방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솔이 다은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겼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말을 못하고 다은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라 불러도 되나요? 다은은 그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 보따리 하나 없이
어둠 속을 걷던 여인이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은은 소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불러도 되고 말고. 소리 다은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강희현이 약방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애군이라 불리던 여인,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아이,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아버지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것들이 모여 가장 단단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낮은 곳에서도 진실은 반드시 빛을 찾는다는 것을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다은과 소리, 그리고 강 의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년을 헌신한 집안에서 애군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난 여인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불길에 잃고 목숨만을 구걸해야 했던 5살 아이. 이 두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불행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한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어둠 속에 영원히 갇혀있지 않습니다. 다은이 절망의 폭우 속에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짧은 선택이 결국 거대한 권력의 음모를 밝히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느낄 때 사실 그곳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다은을 내쫓긴 며느리라 불렀고 소리를 부모 잃은 아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순간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어머니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서로의 아픔을 알아본 그 마음이 차가운 법과 서슬 펄언 칼날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홀로 비바람을 맞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나를 알아주는 이 하나 없는 깊은 산중을 헤매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벼랑 끝에서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봄의 약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환하게 비추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